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병원 매도 사기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뢰인을 처음 본 것은 의뢰인이 의료법 33조 8항, 즉 의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으로부터 급여 비용 명목으로 6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라는 공사실로 구속 기소된 직후인 2015년 7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료법 33조 8항이란 건 뭐냐면 의사는 어떠한 사유로든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료기관 개설 운영하다가 두 번째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하면 이 두 번째 의료기관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두 번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을 하면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사기죄로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비가 10이 나왔다 그러면 환자는 3을 부담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로부터 3을 받고 7은 공단의 급여비용 형식으로 청구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두 번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의료기관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의료기관이라서 위법한 의료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의료기관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급여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서 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기고 그렇게 받은 급여비용 전체가 편취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61억 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단은 국가기관이잖아요. 한마디로 당시 그 의뢰인이 기소된 공사실은 의뢰인이 국가를 속여가지고 61억 원을 사기 쳐먹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죠. 당시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법 33조 2항 위반, 즉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을 받으면 그게 사기가 된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막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해서 의사가 이중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때 두 번째 개설 운영한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을 지급받았을 때 그것이 사기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나서 대부분이 2019년 5월 30일 날 2019도 1839 판결을 선고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의료법 33조 2항하고 달리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이후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당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합통증증후군, 영어로 CRPS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증후군이냐면 바람이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바람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도 가야 되고 사람과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야 되고 아니면 어떤 때는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가지고 진통을 가라앉히는 거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의뢰인이 복합 통증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인에게는 아주 심한 악성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구치소에 수감되기 이전까지 의뢰인은 척추골절 포함해서 한 30군데 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치소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다가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어서려면 이렇게 손으로 지탱해야 되는데 이때 손가락,
손목 이런 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치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막 복닥되면서 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의자도 없고 당시 의뢰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의뢰인을 처음 변호인으로서 접견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뢰인의 모습이 거의 폐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아서 엄청나게 냄새가 났고 머리 수염을 전혀 안 깎아서 그냥 이 한마디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지 몰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도관님이 실체에 태워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처참한 폐인의 몰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뢰인에 대한 공사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61억 편치가 그 제목 내지는 공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거든요. 50억 원 이상이니까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이 법정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죠. 의뢰인에게는 구치소 생활이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지금 기소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망 내지는 편취의 상대방이 국가라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금액이 61억 원이었고 의뢰인의 상황상 단 한 푼도 변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저는 의료법 33조 2항의 경우와 달리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함은 자체하고 사기죄로 의뢰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사기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경우에는 어쨌든 의사가 운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가 치료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단에 대한 사기로 의율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공사실을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게 아니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기망 내지는 편취의 상대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가기관, 즉 국가이고 그 편취액이 61억 원에 다다르고 61억 원 중에 그 변제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되게 간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항소해서 다퉈야 된다라고 의뢰인을 설득을 했는데 의뢰인은 피고인인 의뢰인 측이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를 할 수가 있고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어떻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항소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검사가 항소를 하면 우리도 항소를 하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검사가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했는데 다행히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우리도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은 그 당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의뢰인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2년 후에 의뢰인이 흥분해서 거의 우는 듯한 목소리로 저한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병원 매도건으로 자신의 형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사기 금액이 4억 5천만 원 가까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깜깜했죠. 지금 앞으로 집행유예가 끝나려면 3년 이상 남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내에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거든요. 그럼 3년 이상 재판을 끌고 나갈 자신도 없을 뿐더러 3년이 지난 이후에 편취금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받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건 4억 5천만 원 편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돼버리면 이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내니까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 1년이 선고된다고 하면 이전에 선고되었던 징역 3년이 되살아나서 징역 3년 플러스 징역 1년, 징역 4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의뢰인이 아직도 지금 복합통증증후군을 앓고 있고 홀다공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면 단 하루도 수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징역 4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저도 참 이게 상황이 참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런 경우 변호사는 수임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대신에 짊어지고 가는 게 변호사의 일이고 그만큼 막중하고 심각한 일인 건 맞는데 그 다른 사람의 짐이라는 것도 나름이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의뢰인의 생명에 관계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의뢰인의 생명과 직결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즉 제가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생명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망설였죠. 그런데 의뢰인이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 내지는 의뢰인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특히 이전 재판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수임을 승낙을 하고 변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실의 요지는 의뢰인하고 의뢰인 형이 공모해서, 즉 짜고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의뢰인 소유 병원을 피해자한테 매도함에 있어서 당시 의뢰인 소유 병원이 적자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액의 압류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병원이 적자라는 사실, 그리고 공단이 언제든지 다액의 압류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1억 6천만 원을 상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 검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의뢰인 측을 사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기죄에 의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을 팔잖아요. 근데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한테 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집을 덜컹 사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은행빚을 안 갚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들어와서 집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수대금 다 지급하고 집을 날려버려요. 이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할 때 이후 물건의 어떤 권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알려줘야 될 의무에 위반해서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이 피해자 측에 병원을 팔 때 병원이 적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향후에 병원에 대해서 다액의 압류를 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고지의무 위반이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이 검사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 하고 중도금조로 피해자 측이 지급하기로 한 1억 6천만 원 상당을 리모델링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 계약금을 의뢰인 측에 지급한 게 아니에요. 원래 피해자하고 의뢰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뢰인 측이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갑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의뢰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의뢰인 측에 이제 부탁을 해서 옛날에 자기들이 갑한테 빌려줘서 의뢰인 측에 지급된 계약금을 자기들이 직접 의뢰인한테 지급한 걸로 하자. 그래서 그래 좋아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사실은 갑이 그 계약을 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의뢰인이 다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그 계약금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냥 해준 거죠. 그리고 중도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게 나머지 중도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1억 6천만 원에 상당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크게 4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계약은 의뢰인이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구치소에 있을 때 체결이 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복합통증 증후군 그리고 악성 골다공증으로 인한 그 골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해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뢰인 형에게 위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설사 그 기망 내지는 편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계약금 1억 5천만 원 관련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절도죄와 달리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도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옆에 놔두고 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내가 그 가져간 사람한테 핸드폰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기죄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야 핸드폰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해서 기망해서 B가 A에게 핸드폰을 주면 A가 핸드폰을 가져가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즉 모든 사기죄에서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예에서는 B가 A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는 행위, 이런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계약금 1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의뢰인 측에 지급한 게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의뢰인 측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고 이전계약자 갑이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이전에 갑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냥 해주겠다라는 그런 구두상의 계약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사실관계에서의 처분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자 측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피해자 측이 실제로 의뢰인 측에 지급한 중도금 1억 4천만 원 관련입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인 측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병원이 당시 적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고정무 위반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병원 자체의 양수도 계약이 아닙니다. 병원 건물 매매 계약이거든요. 건물 매매 계약에서 병원이 뭐 적자이든 아니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고지 의무의 대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은 적자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병원에 한 압류는 불법적인 압류로서 무효다라는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 측에 중도금 1억 4천만 원 지급하기 전에 공단이 압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압류가 불법적인 압류로서 무효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재산인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게 압류가 돼 있어요. 국세청이 압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국세청이 집에 압류를 할 때는 재판을 안 거쳐도 돼요. 세금 안 내면 국세청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렇게 압류를 할 권한이 있어요. 어떤 경우? 보험료 지급을 안 할 경우,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 공단이 압류를 한 거는 의뢰인이 33조 8항을 위반해서 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을 받아갔다. 그러면 공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이 받아간 급여 비용을 환수할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 병원에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단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병원에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단은 들것 그냥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공단의 병원에 대한 압류가 위협한 것으로서 무효인데 시민이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압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번째 주장을 요약을 하면 당시 병원의 적자 여부는 계약과 관계없으므로 의뢰인 측이 피해자 측에 병원의 적자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병원은 실제로 적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공단이 병원에 한 압류는 위협하는 압류로서 무효인데 무효인 압류의 존재를 시민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인 저는 크게 5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회사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 측에 유리한 4가지 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는 모든 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모두 의뢰인형과 같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의뢰인형과 협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의뢰인 측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전 계약자인 갑이 의뢰인 측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 해지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건 계약은 병원 매도 계약이지 병원 인수 계약이 아니므로 병원의 적자 여부는 계약의 조건도 아니고 이 사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피해자 회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4가지 정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의뢰인을 만났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그리고 병원 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뢰인형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의뢰인형은 비록 피고인이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거든요. 의뢰인형은 이 사건 당시 구치소에 소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복합 통증 증후군 등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모든 계약을 자신에게 일임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계약 체결 그리고 매매대금 수금 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 해주기로 한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번 항의를 했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병원 격리 직원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병원 격리 직원은 이 사건 당시 병원은 적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여러 번 면회를 갔었는데 의뢰인은 복합통증 증후군 등 고통으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했는데 공단은 다행히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압류가 위협한 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해지를 했다. 즉,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공단의 압류가 위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아까 공사실의 요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뿐만이 아니고 의뢰인형도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형의 국선 변호인이 공사실을 다 자백하는 겁니다. 공사실이 다 맞고 자백하고 단지 자신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실을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의뢰인의 변호인이 저는 참 황당했죠. 그래도 저는 이 사건 공사실에서 기망이 없었고 결국은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재판한 중간쯤 되니까 의뢰인형의 국선 변호인이 공사실 자백을 철회하고 공사실 부인한다 이렇게 변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은 의뢰인과 의뢰인형에 대한 공사실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피해자가 의뢰인 측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전 계약자 갑이 의뢰인 측에 지급했으므로 사기에서 요구되는 처분 행위가 없다. 그리고 중도금 1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의뢰인 측에 계약에서 정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다라는 입증이 없다.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 측에 현금으로 지급한 중도금 1억 4천만 원 관련해서는 공단의 압류는 위협하여 무효인 압류이므로 의뢰인 측이 피해자 측에 위협하여 무효인 장내 압류를 고지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병원은 적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계약은 병원 건물 자체의 매매 계약이지 병원 인수 계약이 아니므로 의뢰인 측이 병원의 그 적자인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형에 대한 공사실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서 의뢰인과 의뢰인형에 대한 모든 공사실이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자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인 저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2019년 5월 30일 날 2019도 1839 판결에서 비로소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경우에는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달리 사기죄가 성립 안 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판결로서 공단의 병원에 대한 압류가 위협함이 더욱더 명백해졌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인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과거의 1심 판결에 의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대부분이 사후에 무죄로 선고한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이 징역 3년을 살아야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게 정의책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대부분이 사후에 무죄로 선고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이 징역 3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정의칙에 반한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